어머, 이게 누구야? 학교 때 우리한테 말도 못 붙이던 애잖아. 주제 파악을 못했네. 그때처럼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어? 야, 얘들아, 박수님 왔다. 기억해. 맨날 구석에 혼자 쭈그려 앉던 그 애. 그때도 우리한테 밥값 빌리던 애 아니야. 학교 다닐 때 맨날 그랬잖아. 오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반기는 것처럼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은 칼날처럼 정확하게 파고들었죠. 연회장 안에 있던 동창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잔을 들었던 손들이 조용히 테이블 위로 내려갔어요. 대화가 멈추고 웃음소리가 끊겼습니다. 박수님은 그 자리에서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손끝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그라들었습니다. 낡은 베이지 정장 위로 두 손이 꼭 눌렸어요. 10년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었죠. 그 목소리는 40년 전과 한 글자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복도에서 듣던 그 목소리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샹들리의 불빛이 오정숙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얼굴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사를 건네듯 그렇게 웃고 있었죠. 수님의 귓속이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안으로 접히듯 움츠러들었어요.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폐 안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향수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뒤섞여 떠돌았어요. 그것조차 낯설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 자리에 오면 안 됐는데 라는 생각이 뒤늦게 올라왔죠. 야, 뭐야, 말을 못하네. 학교 때도 그랬잖아. 맨날 그 표정으로 서 있던 거 기억나? 동창 한 명이 끼어들며 웃었습니다. 낮은 웃음소리가 테이블 사이로 번져나갔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또 누군가 고개를 돌렸죠. 수님의 손목 위에서 낡은 시계가 샹들리의 빛을 받아 작게 반짝였습니다. 오정숙의 시선이 그 시계 위에서 천천히 멈췄어요. 순간 무언가를 떠올린 듯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이 시계 학교 다닐 때도 이거 차고 다녔지. 진짜 오래됐다. 아직도 이걸 차고 다니는 거야. 이 촌스러운 거를. 수님의 손목이 굳었습니다. 무릎 아래로 손을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좀 놀았지. 기억해? 오정숙이 옆 동창을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바닥에 던졌더니 막 굴렀잖아. 이 애가 그걸 기어가서 줍던 거. 연회장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다시 터졌어요. 수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두 입술을 안으로 꽉 깨물었어요. 그 이상만큼은 절대 티를 내지 않으려 했죠. 이를 악문 채 숨을 참았습니다. 야, 근데 진짜 왜 온 거야? 이런 데를. 오정숙이 팔짱을 끼며 고개를 한쪽으로 천천히 기울였어요. 우리 모임에 왜 나와? 부르지도 않았는데. 초대장이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그렇지?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옆에 있던 동창이 수님의 낡은 정장을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어요. 감추지도 않고 대놓고 그렇게 훑었습니다. 저 옷 언제 산 거야? 진짜 한참 됐겠다. 수님의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눈을 테이블 위 음료잔에 고정했습니다. 잔 안에서 얼음이 천천히 녹고 있었어요. 그 얼음이 사라지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해봐. 왜 아무 말도 못해? 오정숙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딱딱 두드렸어요. 그 소리가 수님의 귓속으로 선명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야. 학교 때도 그랬잖아. 말 한마디를 못하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정숙의 손이 올라왔어요.
찰 소리가 연회장 안에 짧게 울렸습니다. 수님의 왼쪽 뺨이었어요. 장난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으면서 친 것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흘리지는 않았어요.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뺨이 타는 것처럼 뜨거웠어요. 그 뜨거움이 목까지 번져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수십 년 만에 열린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홀 저 끝 기둥 옆에 처음부터 서 있던 한 남자를 바로 그때였습니다. 홀 저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재킷, 아무 표정도 없는 얼굴이었어요. 구두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 바닥 위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오정숙이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어요. 뭐야, 저 사람 누구야? 어디서 나온 거야? 남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왔습니다. 수님 옆에 와서 멈추더니 조용히 재킷을 벗어 어깨 위에 얹어주었어요. 그리고 오정숙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정숙의 입이 닫혔어요. 그 눈빛에 담긴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있는 무언가가 거기 있었어요.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동창회가 열리기 하루 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박수님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좁은 방 안에 창문 너머로 흐린 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창밖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봉투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사흘 전에 도착한 동창회 초대장이었어요. 3번이나 버리려다가 결국 못 버린 봉투였습니다. 수님은 끼익 소리가 나는 낡은 옷장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 걸린 옷이 손으로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꺼냈어요. 베이지 정장이었습니다. 10년은 된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단추를 여몄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오래된 사진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눈 아래로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갈라진 것도 보였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손목 위에 천천히 낡은 시계를 채웠어요. 똑딱 똑딱 시계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들렸습니다. 이 시계를 차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 그래왔었죠. 수님은 한숨을 참으며 거울에서 눈을 뗐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초대장을 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왜 가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쯤은 괜찮아진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에게 안부라도 묻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4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밤은 시작되었습니다. 44년 전이었습니다. 박수님이 처음 오정숙을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첫날이었어요. 그날도 오정숙은 웃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얼굴로 똑같은 목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입학 첫날부터 수님에게는 이미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창가 구석, 아무도 앉고 싶어 하지 않는 맨 끝자리였어요. 짝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입학 첫 주가 지나기도 전에 오정숙은 수님의 도시락을 들여다봤어요. 찬이 2가지뿐인 도시락이었습니다. 달걀 부침 하나, 김치 하나였어요. 야, 얘들아, 이것 좀 봐봐.
도시락 반찬이 달랑 2가지야. 이게 밥이야 뭐야. 오정숙이 웃으며 도시락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님은 숟가락을 든 채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더 커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정숙의 패거리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방식으로 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날은 교과서를 숨겼어요. 어떤 날은 체육복을 창밖에 던졌습니다. 어떤 날은 복도 한복판에서 가방을 빼앗아 내용물을 쏟아냈어요. 그 안에 든 것들이 복도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빼진 교과서, 구겨진 공책, 그리고 낡은 시계였어요. 오정숙이 그 시계를 발로 툭 찼습니다. 시계가 복도 바닥 위에서 미끄러지며 굴러갔어요. 이게 뭐야, 할머니 시계야? 어디서 주워온 거야, 이거. 수님이 무릎을 꿇고 시계를 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바닥에 쓸렸어요. 아팠지만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손 안에 꼭 쥐고 일어났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복도 천장에서 내리쬐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멀게 들렸습니다. 3학년이 되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정숙은 오히려 더 능숙해졌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웃으면서 하는 방식을 익혔어요. 선생님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이 없는 자리에서는 달랐어요. 수학여행 날이었습니다. 수님이 새벽부터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버스에 올랐어요. 오정숙이 그 봉투를 보더니 옆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냄새 맡아봐. 진짜 이상해. 웃음소리가 버스 안에 퍼졌어요. 수님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논밭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시계를 꼭 쥐었어요. 똑딱, 똑딱 시계 소리가 손바닥 안에서 울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댔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좋았어요. 봄 소풍이었는데 그날 하늘은 맑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날씨마저도 그날의 기분과 닮아 있었습니다. 졸업하는 날이었어요. 운동장에서 친구들이 사진을 찍고 꽃다발을 들고 울었습니다. 수님은 교문을 혼자 나왔어요. 마중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오정숙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족들과 사진을 찍는 소리였습니다. 수님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그날 수님은 걸으면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까지 40분 거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꽃잎이 날렸어요. 그런데 그 꽃잎들이 예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발 아래 밟혔어요. 그날 이후로 수님은 한 번도 그 시절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연락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장이 왔을 때 버리지 못했어요. 왜였을까요? 어쩌면 40년이 지났으니 괜찮아졌을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냥 딱 한 번만 어른이 된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상은 수님이 생각한 것처럼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정숙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직 수님만 40년 동안 버텨온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낡은 베이지 정장을 입고 손목에 낡은 시계를 차고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현재로 돌아온 건 동창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박수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개고 나면 방이 좁아 보였어요. 싱크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물이 손등 위로 흘러내렸어요. 거울 속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보였어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수님의 일은 빌라 단지 청소였어요. 새벽부터 오전까지 골목을 쓸고 계단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이 5만 원이었어요. 그것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골목 바닥은 차가웠어요. 얇은 작업화 밑으로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빗자루를 밀 때마다 마른 먼지가 일어났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동작이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어요. 몇 년째 반복한 동작이었습니다. 골목 끝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건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수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양이는 수님을 보더니 달아났어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바라봤어요. 빗자루질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손목 위에서 시계가 똑딱이고 있었어요. 오전 6시 20분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방 안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반찬은 김치 하나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소리가 있어야 방이 덜 조용했습니다. 수님은 소리가 싫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이 2개뿐이라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맞은편 빌라 벽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그 벽 위로 조금만 보였어요. 그 조금이 그날은 유난히 좁아 보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온 건 오전 10시였어요. 어머니, 밥은 드셨어요? 응, 먹었어. 뭐 드셨어요? 그냥 먹었어. 걱정하지 마. 통화는 항상 짧았습니다. 재준이 길게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쁜지는 몰랐어요.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수님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큰 회사에 다닌다고만 했어요. 어느 날은 외국 출장을 갔고 어느 날은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물어보면 괜히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밥 먹었냐, 잘 지내냐,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재준도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수님은 텔레비전 볼륨을 조금 높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동창의 초대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벌써 사흘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집어서 버릴까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결국 그냥 뒀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재준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잠깐 뵐게요. 수님은 그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보내려다가 괜찮다고만 썼습니다. 바쁠 텐데 오지 않아도 된다고 썼어요. 재준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수님은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골목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빛이 골목 위로 주황빛으로 번졌어요. 수님은 오래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재준이 어렸을 때 저 가로등 아래에서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 났어요. 재준이 작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손이 작았어요. 지금은 어떤 손이 됐는지 오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님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시계를 찬 손목 위로 핏줄이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어요. 괜찮았습니다. 이 손으로 재준을 키웠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수님은 매일 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수님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베이지 정장 자락이 차갑게 펄럭였어요. 호텔 입구 앞에 서서 수님은 잠깐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불빛이 환하게 보였어요. 샹들리에 불빛이었습니다. 그 아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수님은 자신의 정장을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손으로 앞서풀 한번 쓸었어요.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침에 다림질을 했는데도 그랬어요. 손목 위 시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5분이었어요. 정확히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 위로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향수 냄새와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수님은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이름을 말했어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더니 웃으며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어요.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잔 부딪히는 소리가 섞여 울렸어요. 수님은 출입구 근처 구석 테이블을 찾아 앉았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어요. 학교 다닐 때도 항상 그런 자리를 골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료잔을 앞에 뒀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됐어요. 1시간만 있다가 나오면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음료잔을 바라봤어요. 얼음이 천천히 녹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연회장 반대편에서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정숙이었어요. 4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낯설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웃는 방식도 손짓도 똑같았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귀에는 큼직한 귀걸이가 달려 있었어요. 주변에 동창 서너 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정숙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어요. 그 구도가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내렸어요. 음료잔만 바라봤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됐어요. 조용히 앉아 있으면 됐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됐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수님의 어깨가 굳었어요.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4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박수님 맞지? 오정숙이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옆에 동창 2명이 함께 서 있었어요. 모두 수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정숙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40년 전에도 저 웃음을 보고 나면 반드시 무언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그럴 것이었어요. 수님의 손이 무릎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손목 위 시계를 감추듯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감쌌어요. 그 동작이 자신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어요. 40년 전부터 몸에 밴 동작이었습니다. 학교 때 우리한테 말도 못 붙이던 애잖아. 주제 파악을 못했네. 그때처럼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어? 오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주변 테이블까지 들릴 만큼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낮은 목소리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음료잔 안에서 녹은 얼음이 가라앉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야, 말을 해봐. 아직도 그 버릇이야? 옆에 있던 동창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학교 때도 맨날 저러고 있었잖아.
불러도 대답을 안 하고 웃음소리가 낮게 번졌습니다. 수님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그라들었어요. 손톱 끝이 허벅지를 눌렀습니다. 아팠지만 그 아픔을 느끼는 편이 나았어요. 다른 것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오정숙이 팔짱을 끼며 수님의 위아래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감추지도 않고 천천히 그렇게 훑었어요. 그 옷 언제 산 거야? 진짜 오래됐겠다. 색이 다 바랬네. 원래 저 색이야 아니면 빨아서 저렇게 된 거야? 동창들이 다시 웃었습니다. 연회장 안다른 테이블에서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수님의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어요.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얼굴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야, 요즘 뭐해? 오정숙이 의자를 끌어당겨 수님 맞은편에 앉았어요. 앉으면서도 웃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일은 하고 있어. 아니면 뭐 남편이 벌어다 줘? 수님의 입술이 굳었어요. 남편은 없어. 아, 맞다. 너 혼자였지. 오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났다는 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었겠다. 혼자 살면서. 목소리에 걱정하는 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수님은 알았어요. 저 목소리는 40년째 똑같았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면서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목소리였어요. 아들은 있다고 했나? 어떻게 됐어? 수님이 잠깐 멈췄습니다. 잘 지내. 무슨 일해? 그냥 회사 다녀. 오정숙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회사, 어디 회사? 그냥 작은데. 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오정숙이 옆 동창을 돌아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눈빛의 의미를 수님도 알았습니다. 작은 회사, 혼자 사는 여자, 낡은 정장. 그것들이 오정숙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알았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오정숙이 다시 웃었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샀거든. 애들이 잘 되면 그게 다복이지. 옆에 있던 동창도 맞장구를 쳤어요. 우리 애도 이번에 대기업 임원 됐잖아. 이 나이에 애들 잘 되면 그게 전부야. 근데 너네 아들은 뭐해? 아까 작은 회사 다닌다고 했어? 오정숙이 다시 수님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것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음료잔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잔이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숨을 참았습니다. 말을 못하네. 뭐 창피한 거 있어? 오정숙이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며 웃었어요. 창피할 것 없잖아. 다 먹고 살면 되는 거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또 다른 동창이 다가왔습니다. 야, 오정숙, 여기 있었어? 응, 박수님 왔더라고. 기억해? 아, 걔 맞다. 진짜 왔네. 처음 보는 것처럼 수님을 훑었어요. 수님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일어서는 순간 더 웃음거리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음료잔을 손으로 쥔 채, 숨을 참은 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연회장 안에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쾌한 음악이었어요. 그 경쾌함이 이 자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수님의 손목 위에서 시계가 똑딱이고 있었어요. 오후 6시 30분이었습니다. 아직 30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오정숙의 시선이 수님의 손목 위에서 멈췄습니다. 음료잔을 감싸고 있던 수님의 손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어요. 낡은 금속 시계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작게 반짝였습니다. 오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시계.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이거 학교 다닐 때도 차고 다니던 거 아니야? 수님의 손이 굳었습니다. 무릎 아래로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정숙의 시선이 이미 그 시계 위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맞잖아. 이거 맞지? 오정숙이 옆 동창을 돌아봤어요. 기억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좀 놀았잖아. 아, 맞다. 동창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복도에서 발로 찼던 거 아니야. 이게 막 굴렀잖아. 이 애가 기어가서 죽던 거 기억 안 나? 웃음소리가 낮게 번졌어요. 수님의 귓속이 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목 위 시계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40년 동안 차고 다닌 시계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준 유일한 물건이었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꼭 쥐었던 시계였습니다. 그 시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었어요. 아직도 이걸 차고 다녀? 오정숙이 고개를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이거 고물상에 갖다 팔면 얼마나 받을까, 진짜. 또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수님은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감쌌습니다. 시계를 손바닥으로 덮었어요. 그 동작을 오정숙이 봤습니다. 왜 창피해? 오정숙이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기울였어요. 창피하면 차고 오지를 말았어야지. 아니면 돈 좀 모아서 새 거 사든가. 목소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연회장 안에 퍼졌어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수님은 고개를 숙였어요. 시계를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손목을 눌렀어요. 아팠습니다. 그 아픔이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버티게 해줬어요. 근데 진짜 왜 온 거야? 오정숙이 다시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불러줬으니까 온 건 알겠는데 이런데 오려면 좀 준비를 하고 와야지. 그냥 이렇게 오면 어떡해. 옆에 있던 동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진짜 좀 그렇긴 하다. 수님의 어깨가 안으로 접혔습니다. 더 작아지려는 것처럼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때 연회장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늦게 도착한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오정숙이 잠깐 그쪽을 봤다가 다시 수님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인데 한잔 해야지. 오정숙이 자기 잔을 들었어요. 수님의 잔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들어봐, 왜 안 들어? 수님이 천천히 잔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잔 안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오정숙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입꼬리가 다시 올라갔어요. 손이 왜 떨려? 긴장했어? 학교 때도 맨날 그랬잖아. 뭐만 하면 손을 떨고. 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음료가 조금 흘렀습니다. 테이블 위로 번지는 것을 손등으로 닦았어요. 그 모습을 오정숙이 내려다봤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저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부터 홀 끝 기둥 옆에 서 있던 남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남자를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냥 늦게 온 동창 가족쯤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남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재준이 연회장에 들어온 건 오후 6시가 되기 10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자리를 골랐습니다. 홀 끝 기둥 옆이었어요. 조명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서서 입구를 바라봤어요. 오후 6시 5분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베이지 정장이었어요. 재주는 그 옷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본 적이 있는 옷이었어요. 명절 때 입고 나오던 옷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는 옷이었어요. 재준의 손이 재킷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그리고 폈습니다. 어머니는 출입구 근처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재준은 그 자리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런 자리를 골라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시선을 끌지 않으려고, 존재를 지우려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도요. 연회장 안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울렸어요. 재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릴 때도 어머니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학교 행사에 오면 다른 학부모들과 섞이지 못하고 구석에 서 있었어요. 운동의 날도 졸업식 날도 항상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재준은 어머니 손을 잡아 끌었어요. 엄마, 여기 와 하고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자리에 자신이 있다는 걸 어머니가 알면 안 됐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때 오정숙이 움직였습니다. 재준의 눈이 좁아졌어요. 오정숙이 동창들을 이끌고 어머니 테이블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준은 기둥에서 등을 떼지 않았어요. 아직이었습니다. 오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리가 있어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어깨가 굳는 것이 보였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재준의 손이 손목 시계 위로 갔어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동작이 자신도 모르게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머니 얘기가 나오면 또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손이 먼저 시계로 갔어요. 재준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장면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손목 위에 낡은 시계였어요. 그 시계 소리를 들으면 어머니가 옆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새벽에 무서워서 깼을 때도, 아파서 누워 있을 때도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곧 어머니였습니다. 연회장 저쪽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오정숙 무리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재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고개가 더 숙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안으로 접히는 것도 보였어요. 재준은 그 모습을 눈을 뜨고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봐봐야 했습니다. 지금 저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부 봐야 했어요. 그래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재준의 시선이 오정숙에게 고정됐어요.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목소리를 기억했어요. 웃는 방식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목 위 시계를 가리키며 웃는 그 표정을 기억했어요. 전부 기억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오정숙의 손이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찰 소리가 연회장 안에 짧게 울렸어요. 재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한 박자가 지났어요. 그리고 재준이 기둥에서 몸을 떼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연회장 바닥 위에 또렷이 울렸습니다. 재준이 테이블 앞에 멈췄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킷을 천천히 벗어 어머니의 어깨 위에 얹었습니다. 수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준은 아무 표정도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수님의 눈가가 흔들렸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재준이 왔다는 것을,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그 순간에야 알았어요. 오정숙이 재준을 올려다봤습니다. 뭐야, 당신 누구야?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어디서 나온 거야, 갑자기. 재준이 오정숙을 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눈빛이 오정숙을 향했습니다.
오정숙의 말이 멈췄어요. 무언가에 눌린 것처럼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주는 오래 바라봤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표정 하나 없이 그렇게 바라봤어요. 연회장 안에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정숙이 먼저 시선을 내렸어요.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재준이 어머니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일어나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킷이 어깨에서 흘러내리려 하자 재준이 손으로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잠깐 어머니의 어깨 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두 사람이 테이블을 떠났어요. 오정숙이 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어디가 갑자기. 저 사람 누구야, 아들이야? 동창 한 명이 속삭였어요. 글쎄, 진짜 아들이면 좀 그렇다. 저 엄마 꼴봐, 창피하지도 않나. 웃음소리가 다시 번졌습니다. 재주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옆에서 걸었습니다. 보폭을 맞추며 천천히 걸었어요. 연회장 출입구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재주는 한 번도 걸음을 서두르지 않았어요. 연회장을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저쪽 구석 테이블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혜원이었습니다. 동창 중 한 명이었어요. 오정숙의 무리에 늘 붙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혜원은 웃지 않았어요. 오정숙의 웃음소리를 따라 웃지 않았습니다. 재준이 어머니 어깨에 재킷을 얹어주던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출입구를 나서는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이혜원의 손 안에 잡혀있던 잔이 테이블 위로 천천히 내려갔어요. 잔 안에서 얼음이 녹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녹고 있었어요. 호텔 현관을 나서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어요. 수님이 재준의 재킷깃을 여몄습니다. 재준이 그 모습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차 키를 꺼냈어요. 수님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온 거야? 그냥 왔어요. 알고 왔어? 재준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님이 탔어요. 재준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 안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달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달렸어요. 수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어요. 뺨이 아직 붉었습니다. 손으로 만지지 않았어요. 만지면 더 선명해질 것 같았습니다. 재준의 손이 핸들 위에 놓여 있었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됐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재준의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준은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원실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았어요. 통유리 너머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어요. 건물들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재준은 그 풍경을 보지 않았어요. 책상 위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았어요. 어젯밤 동창회장 입구 CCTV에서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오정숙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재준이 그 사진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강민철이 들어온 건 오전 6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재준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재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앉아. 강민철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블릿을 꺼냈어요. 재준이 사진을 밀었습니다. 이 사람. 강민철이 사진을 봤어요. 오정숙 62살 남편은 건설업 하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었어? 어젯밤에 파악했습니다. 재준이 잠깐 강민철을 바라봤어요. 강민철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재준의 사람이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만이 아니야. 재준이 서류를 넘겼어요. 어젯밤 동창회 참석자 명단이었습니다.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전원 파악해. 어느 범위까지요? 사업, 가족, 돈, 빚, 숨기고 싶은 것들. 강민철이 태블릿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기간은요? 일주일. 강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재준이 다시 사진을 봤어요. 오정숙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본 그 표정이었어요. 어머니의 손목이 시계를 가리키며 웃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재준의 손이 책상 위에서 천천히 펼쳐졌어요. 그리고 다시 쥐었습니다. 어머님은요? 강민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재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덮었어요.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재준이 눈을 들었어요. 무너뜨리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식입니까? 재준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목소리가 낮았어요. 살아서 후회하게 만드는 거야. 강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임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재준이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귀갓길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뺨이 붉었어요. 손으로 만지지 않던 뺨이었습니다. 재준의 손이 손목시계 위로 갔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처음보다 조금 더 천천히 만졌어요. 그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도시가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건물들의 윤곽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재준은 그것을 바라봤어요.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표정도 없이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철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오후 4시였어요. 손에 서류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묶음이었어요. 재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민철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다 나왔습니다. 재준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오정숙이었어요. 남편 이름은 최병태, 56살이었습니다. 중소건설업체 대표였어요. 외형상 탄탄해 보이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들여다보면 달랐어요. 부채 비율이 얼마야? 420%입니다. 재준이 서류를 넘겼어요. 주거래 은행은 제일상호저축은행 단일거래입니다. 보증인은 최병태 본인과 오정숙 공동 보증입니다. 재준이 잠깐 멈췄어요. 공동 보증이었습니다. 남편 회사가 무너지면 오정숙도 함께 무너지는 구조였어요. 재준이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두 번째 동창이었어요. 김미숙 61살이었습니다. 남편이 약국을 3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의약품 불법 유통 혐의로 내사 중이었습니다.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사안이었어요. 이건 언제부터 내사였어? 6달 전부터입니다. 왜 아직 안 터졌어? 담당 수사관이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준이 서류를 덮었어요. 그리고 다음 장을 폈습니다. 세 번째 동창이었어요. 박혜진 62살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어요. 34살짜리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3년 전에 일으킨 교통사고 합의금이 아직 미납 상태였어요.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률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준이 잠깐 생각했어요. 법률 지원 붙여줘. 강민철이 태블릿에 적었습니다. 익명으로요. 당연하지. 강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준이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였어요. 저마다 달랐습니다. 숨겨둔 것들이 달랐어요. 빚이 있는 사람, 세금 문제가 있는 사람, 가족 간 재산 분쟁 중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동창회에서 웃으며 남을 비웃을 만큼 여유 있어 보였어요. 그 안에서 무엇이 굼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재준은 알았어요. 재준이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이혜원이었어요. 62살이었습니다. 강민철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이혜원 씨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오정숙과 30년 지기인데 최근 사이가 틀어진 정황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야? 오정숙이 이혜원 남편 사업에 투자를 권유했고 손실이 났습니다. 얼마? 2억 원입니다. 재준이 이혜원의 사진을 봤어요. 동창회에서 오정숙 무리에 붙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준은 기억했어요. 그날 이혜원이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을 기억했습니다. 웃지 않던 눈이었어요.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 강민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재준이 서류를 덮었어요. 순서대로 진행해. 오정숙은 마지막이야. 강민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정숙한테는 먼저 보이게 해줘. 보이게요? 주변이 하나씩 무너지는 거 보면서 자기 차례가 언제인지 기다리게. 강민철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태블릿을 적었습니다. 회의실 블라인드 사이로 기울어진 햇빛이 테이블 위 서류를 비추고 있었어요. 서류 위에 찍힌 얼굴들이 그 빛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통유리 앞에 섰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어머니가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쓸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재준의 손이 손목시계 위로 갔어요. 이번에는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목 위에 올려놓기만 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창회가 열린 지 열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최병태의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한 건 오전 9시였어요. 첫 번째 전화는 오래된 거래처였습니다. 15년을 함께 해온 자재 납품업체였어요. 대표님, 저희가 이번 계약을 연장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저희 쪽 사정이 생겨서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병태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분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하도급 업체였습니다. 이번 현장 계약건 말씀인데요. 저희가 다른 데랑 먼저 계약이 돼서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그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된 상황이라서요. 이번에도 전화가 짧게 끊겼습니다. 최병태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어요. 세 번째 전화는 오전 11시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은행이었어요. 대표님, 이번 분기 대출 연장건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연장 문제 없는 거 아니었어요? 저희 내부 심사 기준이 좀 바뀌어서요. 직접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병태가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오전 중에만 전화가 3통이었어요. 저마다 이유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하나였어요. 전부 빠져나가는 방향이었습니다. 최병태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창밖으로 공사 현장이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인부들이 작업하는 소리가 유리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 현장이 잘 마무리돼야 다음 수주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자재 납품이 끊기면 공정이 멈췄습니다. 공정이 멈추면 위약금이 발생했어요. 위약금이 발생하면 은행 대출 연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최병태가 뒤통수를 손으로 문질렀어요. 그 연결고리를 머릿속으로 따라가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오정숙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내가 나올게요. 나 오늘 바빠.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바빠. 최병태가 전화를 끊었어요. 오정숙은 몰랐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아직은요. 그날 저녁 최병태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였어요. 서류들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들이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 맞춰도 맞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커피잔이 완전히 식어 있었어요. 마시지 않은 채로 식어버린 커피였습니다. 최병태가 창밖을 봤어요. 공사 현장의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야간 작업이 진행 중이었어요. 저 작업이 멈추지 않으려면 자재가 들어와야 했습니다. 자재가 들어오려면 돈이 있어야 했어요. 돈이 있으려면 은행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은행이 움직이려면 거래처가 살아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래처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병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왜 갑자기, 왜 한꺼번에, 왜 아무 예고도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 뭔가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전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사무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어요. 최병태가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수님은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준이 어렸을 때부터 해온 습관이었어요.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이 느려졌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스탠드 불빛이 테이블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주황빛이 창문 너머로 번졌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 소리가 작게 흘렀어요. 무슨 말인지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뜨개 바늘이 실을 걸고 당기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서 반복됐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일주일이 넘게 지났어요. 뺨의 열기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들었던 말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자려고 누우면 그 목소리들이 돌아왔습니다. 낮고 부드럽게 웃던 오정숙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잠들기 전에 뜨개질을 더 오래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면 그 목소리가 조금 멀어졌어요. 보리차가 식어 있었습니다. 마시려다 잊고 또 식혀버린 차였어요. 수님이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미지근했어요. 그냥 마셨습니다. 재준한테서 문자가 온 건 저녁 8시였어요. 어머니, 주말에 가도 돼요? 수님이 문자를 받습니다.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밥 먹고 올 거야? 재준의 답장이 왔어요. 네. 수님이 문자를 덮었습니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그 표정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혼자였으니까요. 뜨개 바늘을 다시 들었어요. 실을 걸고 당겼습니다. 재준이 어렸을 때였어요. 5살 무렵이었습니다. 수님이 뜨개질을 하면 옆에 와서 앉았어요. 실뭉치를 손으로 굴리면서 놀았습니다. 실이 풀려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 시절이 생각났어요. 지금 재준이 어떤 사람이 됐는지 수님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큰 회사에 다닌다고만 했어요. 바쁜 사람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창회에서 재준이 나타났을 때, 재킷을 어깨에 얹어줬을 때 그 손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꼈어요. 어릴 때 실뭉치를 굴리던 그 작은 손이 언제 저렇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수님의 바늘이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움직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골목 가로등 아래 낙엽이 쌓이는 게 보였습니다. 수님이 창밖을 잠깐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시 뜨개질로 눈을 돌렸습니다. 손목 위 시계가 똑딱이고 있었어요. 저녁 8시 40분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재준이 온다고 했어요. 뭘 해줄까 수님이 생각했습니다. 된장찌개면 될 것 같았어요. 재준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것이었습니다. 콩나물 넣고 두부 넣고 별거 없어도 됐어요. 그 생각을 하니 손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뜨개 바늘이 실을 더 빠르게 당겼어요. 스탠드 불빛이 그 손 위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은 좁았어요. 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주말에 아들이 온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이 방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그것만으로 오늘 밤은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정숙의 저녁상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그릇이었어요. 하나는 오정숙 것이었고 하나는 최병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병태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정숙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서재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려다가 멈췄어요. 요즘 들어가면 말이 없었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다시 서리로 눈을 돌렸어요.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오정숙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씹는 소리가 넓은 거실 안에서 혼자 울렸어요. 평소에는 신경 쓰이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오늘은 왜인지 신경 쓰였어요. 밥을 반도 먹지 않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최병태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말수가 줄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어요. 집에 와서도 서재에만 있었습니다. 물어보면 괜찮다고 했어요. 사업이 좀 바쁘다고 했습니다. 오정숙은 그 말을 믿었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원래 사업이라는 게 들쑥날쑥하니까요. 지금까지도 잘 버텨왔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 카드가 한 번 막혔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였어요. 주차비 2만 원이었습니다. 카드가 승인 거절이 났어요. 다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정숙이 휴대폰을 들었어요. 동창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채팅방이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시끄러웠는데 동창회 이후로 뜸해졌습니다. 오정숙이 메시지를 입력하다가 멈췄어요. 보내지 않았습니다. 채팅방을 닫고 연락처를 열었어요. 김미숙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오정숙의 눈썹이 살짝 모였습니다. 박혜진에게 전화했어요. 오정숙아.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나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짧게 끊겼습니다. 오정숙이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았어요. 박혜진이 저렇게 짧게 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수다가 길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고층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정숙이 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이 잘 될 때 산 집이었습니다. 넓고 화려했어요. 이 집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그 넓음이 불편했어요. 서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최병태가 나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밥 식었어요. 나 오늘 입맛이 없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냥 피곤해. 최병태가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어요.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오정숙이 그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어버린 저녁 그릇을 들고 일어났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야경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짝임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가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진 건지 몰랐어요. 그냥 뭔가가 달랐습니다. 오정숙의 손이 설거지를 하면서 천천히 움직였어요. 수돗물 소리가 넓은 부엌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공사가 멈춘 건 동창회로부터 20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자재 납품이 완전히 끊겼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납품업체에서 계약 해지 공문이 날아왔어요. 빨간 도장이 찍힌 공문이었습니다. 최병태가 그 공문을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직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대표님, 현장 소장한테서 연락 왔는데요. 오늘 작업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 달라고요. 잠깐만. 최병태가 손을 들었어요. 직원이 물러났습니다. 최병태가 창가로 걸어갔어요. 공사 현장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멈춰 있었어요. 인부들이 3, 4, 5 모여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최병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였어요.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2번 더 걸었습니다. 계속 받지 않았어요. 최병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마 위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행이었어요. 대표님, 저희가 이번 대출 연장건 관련해서 내부 검토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됐어요? 죄송한데요. 이번 연장은 어렵게 됐습니다. 최병태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겨우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저희 내부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대표님. 갑자기 기준이 왜 바뀌어요? 저도 죄송합니다. 대표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병태가 책상 앞에 주저앉았어요.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들이 돌아갔어요.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이번 달 말 만기가 문제였습니다. 만기를 못 막으면 연체가 됐어요. 연체가 되면 신용 등급이 내려갔습니다. 신용 등급이 내려가면 다른 은행도 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은 압류였습니다. 최병태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이마도 차가웠어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현장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작업 중단이야. 인부들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일단 대기하라고 해. 직원이 물러났어요. 사무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최병태가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상금이었어요. 꺼내서 세었습니다. 70만 원이었어요. 이 돈으로는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최병태가 봉투를 다시 서랍 안에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때 오정숙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요? 최병태가 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한참 바라봤어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멈춰있는 크레인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쇠 부딪히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현장이 멈추면 위약금이 발생했어요. 위약금이 발생하면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공동 보증인이었던 오정숙도 피할 수 없었어요. 최병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사무실 형광등이 또 깜빡였어요. 최병태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은 채로 있었어요. 그 사무실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그 고요함이 무거웠어요. 동창회로부터 26날이 지난 낮이었습니다. 김미숙의 약국 앞에 검은 승용차 2대가 멈춰선 건 오후 2시였어요. 차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수사관이었어요. 약사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유통한 혐의였어요. 6달 전부터 내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갑자기 수사가 본격화됐어요. 김미숙이 유리문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유리문 위에 붙어 있었어요. 손바닥이 차가운 유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김미숙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영장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손님 2명이 약국 안에 있었어요. 그 손님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미숙이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죄송한데요. 잠깐 영업을 중단해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님들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약국 앞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검은 차와 수사관들을 보고 멈춰 섰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유리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김미숙의 귀가 뜨거워졌어요. 수사관들이 서랍을 열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약장을 열고 재고를 확인했어요. 컴퓨터를 가져갔습니다. 김미숙은 그 과정을 서서 지켜봤어요.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말리면 안 됐어요.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갔어요. 연결됐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어요. 알겠습니다. 협조하세요.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김미숙이 약국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앉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다가왔어요. 김미숙 씨, 이 거래 내역 확인해 주시겠어요?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김미숙이 그 종이를 봤어요. 거래 일자와 품목, 수량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치 내역이었어요. 전부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미숙의 손이 그 종이 위에서 떨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오정숙이었습니다. 김미숙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오정숙이 알면 안 됐어요. 아직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문자가 왔어요. 야,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김미숙이 그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었어요. 약국 안에서 서류 넘기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었어요. 약품 냄새가 공기 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자기 가게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냄새가 낯설었어요. 거리에서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약국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시선들이 쏟아졌습니다. 김미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시선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할 곳이 없었어요. 약국 안이 좁았습니다. 어디를 봐도 시선이 닿았어요. 그때 박혜진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곧이어 또 다른 동창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벌써 소문이 도는 것이었어요. 이 작은 동네에서 소문은 빨랐습니다. 약국 앞에 검은 차가 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김미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흘리지 않으려고 눈을 더 세게 감았습니다. 20년을 운영한 약국이었어요. 이 골목에서 20년을 버텨온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왜 수사가 움직인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6달 동안 잠잠하던 내사가 왜 오늘 갑자기 본격화됐는지 몰랐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약국 안에 없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도시 저 위쪽 고층 빌딩 임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병태가 말을 꺼낸 건 동창회로부터 한 달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오정숙이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최병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퇴근하자마자 서재로 들어가던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정숙이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 일찍 나왔어요? 최병태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정숙이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서류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최병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아래 그늘이 깊었어요. 며칠째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앉아. 오정숙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회사가 좀 힘들어. 얼마나요? 많이. 오정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많이가 얼마나요? 최병태가 서류 한 장을 밀었어요. 은행 공문이었습니다. 대출 만기 통보였어요. 오정숙이 그 공문을 들었습니다. 읽었어요. 다시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연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왜요? 갑자기 왜? 갑자기 거래처가 빠졌어. 한꺼번에. 한꺼번에요? 응, 한꺼번에. 오정숙의 눈썹이 모였습니다. 왜 한꺼번에 빠져요? 그게 말이 돼요? 나도 모르겠어. 최병태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아무리 따져봐도 이유를 모르겠어. 오정숙이 공문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기를 못 막으면 압류가 들어와. 압류요? 집도 포함이야. 오정숙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이 집이었어요. 1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었습니다. 공동보증이라고 했잖아요. 응. 그럼 나도 같이 엮이는 거잖아요. 최병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오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정숙은 그 미안함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잖아요. 갑자기 왜 이래요? 나도 모르겠다고. 모르면 알아봐야지. 이게 말이 돼요? 최병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오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가스불을 껐습니다. 밥을 차릴 기분이 아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혜원이었습니다. 받았어요. 야, 너 김미숙이 약국 압수수색 당했다는 거 들었어? 오정숙의 손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진짜야. 지난주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고. 동네에 소문이 다 났어. 왜 무슨 혐의로? 약사법 위반이라더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정숙이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봤어요. 야경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경이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김미숙 약국 압수수색, 남편 회사 거래처 이탈, 은행 대출 연장 거절. 이 세 가지가 한 달 안에 다 일어난 것이었어요.
오정숙의 입술이 말랐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동창의 날이었어요. 뺨을 때리고 나서 돌아서려는데 들렸던 구두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어요. 오정숙의 손이 싱크대 위를 꽉 잡았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설마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정숙의 손마디가 하얗게 됐어요. 이혜원이 재준에게 먼저 연락을 해온 건 동창회로부터 한 달하고 열흘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문자였어요. 저는 동창회에 있었던 이혜원이라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재준이 그 문자를 받았을 때 강민철이 옆에 있었어요. 강민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혜원입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네요. 재준이 문자를 덮었어요. 장소 잡아줘. 호텔 로비 카페였습니다. 이혜원이 먼저 와 있었어요. 재준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앉으세요. 재준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혜원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됐어요. 재준이 그것을 봤습니다. 하실 말씀하세요. 이혜원이 숨을 한 번 들이마셨어요. 동창회 날 저 거기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날 어머님 뺨을 때린 건 오정숙이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이혜원이 잠깐 재준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이 사람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말리지 못했어요. 재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이혜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오정숙 무리에 있었어요. 수님 씨한테 나쁘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러 오신 건 아닐 텐데요. 재준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이혜원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재준이 봉투를 받습니다. 열지 않았어요. 뭐가 들어 있습니까? 오정숙이 저한테 투자를 권유했어요. 이혜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고 했어요. 2억 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났어요. 오정숙은 모른 척 했습니다. 재준이 봉투를 들었어요. 안을 확인했습니다. 투자 권유 문자, 계좌 이체 내역, 오정숙과의 통화 녹음 파일 목록이었어요. 통화 녹음에는 오정숙이 투자 손실을 인지하고도 이혜원에게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준이 서류를 덮었어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혜원이 말을 이었어요. 오정숙이 동창회 전에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수님 씨가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재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그날 일부러 불렀습니다. 이혜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초대장을 보낸 게 오정숙이었어요. 수님 씨한테만 따로 보낸 거예요. 재준이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봤습니다. 손을 뻗지 않았어요. 그냥 봤습니다. 그날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이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획된 자리였어요. 오정숙이 동창들한테 미리 얘기했어요. 수님 씨가 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재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재준의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줬어요. 왜 이걸 저한테 가져오셨습니까? 이혜원이 재준을 바라봤어요. 동창회 날 당신이 어머니 어깨에 재킷을 얹어줬잖아요. 그거 봤어요. 그 순간 제가 30년 동안 오정숙 옆에 있었던 게 부끄러워졌어요. 이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두었습니다. 재준이 봉투를 집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짧게 말했어요. 그리고 걸어나갔습니다. 이혜원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카페 창밖으로 낮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지역 상공회의소 연례 만찬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행사였어요. 최병태가 참석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병태 대신 오정숙이 왔어요. 남편이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채권자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오정숙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런 자리에 얼굴을 내밀어야 했어요. 아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였으니까요. 여전히 괜찮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오정숙이 지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예전보다 조금 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뒤늦게 도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최 측 관계자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정숙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굳었습니다. 한재준이었어요. 검은 네이비 수트였습니다. 혼자였어요. 주최 측 대표가 달려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 대표님. 한 대표님이었어요. 오정숙의 귓속에 그 호칭이 박혔습니다. 재준이 주최 측과 짧게 인사를 나눴어요. 그리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걸으면서 주변 사람들과 눈인사를 나눴어요.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정숙의 다리가 굳었어요. 재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오정숙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재준이 오정숙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정중하고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오정숙 씨 맞으시죠? 오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죠. 주변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연회장 안의 웅성거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동창회에서요. 오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제 어머니 뺨을 때리셨죠.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잔을 들고 있던 손들이 멈췄어요.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정숙의 입술이 떨렸어요.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해요? 재준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어머니 뺨을 때리고 웃으셨는데 그게 오해입니까? 주변에서 숨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정숙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어머니가 뺨을 맞는 걸 봤습니다. 재준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초대장을 직접 보내셨죠? 어머니한테만 따로 보내셨죠? 미리 동창들에게 얘기해 두셨죠? 한 문장씩 내려놓을 때마다 오정숙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반박하려 했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재준이 재킷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혜원이 건넨 통화 녹음 파일 목록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초대장 발송 기록이었습니다. 오정숙의 이름으로 된 발송 기록이었어요. 오정숙이 그 서류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 서류를 봤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재준이 서류를 다시 집었습니다. 오정숙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화가 나 있지 않았어요. 그냥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오정숙 씨, 네. 학교 다닐 때 제 어머니한테 한 말 기억하십니까? 오정숙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처럼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하셨죠. 연회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준이 한 발 물러섰어요. 저는 그 말을 되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살아서 후회하게 두는 겁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오정숙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옆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 손이 테이블 볼을 구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우러 오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남들을 그 자리에 세웠던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오정숙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 오정숙의 얼굴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재준이 재킷 소매를 걷었습니다. 천천히 손목위 시계를 풀었어요. 연회장 안 사람들이 그 동작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시계가 손목에서 벗겨졌습니다. 재준이 그것을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낡은 금속 시계였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을 받아 작게 반짝였어요. 오정숙의 눈이 그 시계 위에서 멈췄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알아봤습니다. 40년 전 복도에서 발로 찼던 그 시계였어요. 바닥을 굴러가던 그 시계였습니다. 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어가서 줍던 그 시계였어요. 그것이 지금 이 사람의 손 위에 있었습니다. 오정숙의 입술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준이 그 시계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정숙을 바라봤어요. 기억하십니까? 오정숙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발로 차셨죠? 오정숙의 얼굴이 더 하얗게 됐어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주었습니다. 재준의 목소리는 낮고 평평했어요.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평평함이 더 무거웠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이 시계를 한 번도 손목에서 빼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요. 연회장 안에서 낮은 소리가 번졌어요. 누군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났어요. 오정숙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반박하려 했어요.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 자리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오정숙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이 차가웠어요. 동정이 없었습니다. 재준이 다시 말했어요. 오정숙 씨,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러 왔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느냐고요. 오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흘리지 않으려 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버텨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을 닦지 않았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닦으면 이 자리에서 자신이 울었다는 걸 더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눈물이 턱 아래로 흘러내렸어요. 재준이 테이블 위 시계를 다시 들었습니다. 손 안에 쥐었어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오정숙을 향해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인사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걸어나가기 시작했어요. 오정숙이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을 걸 수가 없었어요. 부르는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준이 연회장 출입구를 향해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연회장 바닥 위에 울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었어요. 출입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연회장 안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됐습니다. 세 사람, 네 사람으로 번졌어요. 제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출입구를 나섰습니다. 연회장 안에서 박수 소리가 계속됐어요. 오정숙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환하게 내리쬐었어요. 40년 동안 남들을 그 불빛 아래 세워놓았던 사람이 지금 그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오정숙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연회장을 나오자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어요. 제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창가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섰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어요. 야경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낮게 펼쳐져 있었어요. 제준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시계가 손 안에 잡혔습니다. 꺼내지 않았어요. 그냥 손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똑딱, 똑딱 시계 소리가 손바닥 안에서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도 그랬어요. 무서운 밤에 어머니 손을 잡으면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괜찮았어요. 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복도 안이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준이 눈을 떴어요. 창밖 야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강민철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최병태 회사 압류 절차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제준이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에는 강민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제준아, 밥은 먹었어? 제준이 그 문자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네, 먹었어요. 어머니 답장이 왔어요. 잘했네. 제준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복도에 혼자였으니까요. 제준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일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어머니 손목 위에서 무거웠던 무언가가 오늘 조금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제준이 시계를 꺼냈습니다. 손 위에 올려놓았어요. 샹들리에 불빛 대신 복도 간접 조명 아래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작고 낡은 시계였어요.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물건이었어요. 제준이 다시 손목에 찼습니다. 버클을 채웠어요. 똑딱, 똑딱. 시계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제준이 소매를 내렸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압류 절차가 시작되면 오정숙이 집을 잃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사모님이라는 타이틀도 함께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 쌓아온 것들도 무너질 것이었어요. 제준이 그것을 하나씩 실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었어요. 제준은 그냥 그 방향을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처럼 된 엘리베이터 벽에 제준의 얼굴이 비쳤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어요. 며칠 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끝난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무언가가 시작되는 사람의 눈빛이기도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재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호텔 현관을 나서자 밤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재준이 그 바람 안에 잠깐 섰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 위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이제 어머니한테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준이 어머니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야. 안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님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재준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사봤어요. 수님이 봉투를 열었어요. 원피스였습니다. 밝은 색이었어요. 수님이 한참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거 어디다 입어? 그냥 입어요. 나는 이런 색 안 입는데. 한번 입어봐요. 수님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주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글보글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소리였어요. 방문이 열렸습니다. 수님이 나왔어요. 밝은색 원피스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봤어요. 재준이 옆에 섰습니다. 거울 안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수님이 말이 없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런 색 옷을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어요. 재준이 수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시계가 없었어요. 시계. 아, 두고 나왔네. 재준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돌아와서 어머니 손목 위에 채워줬어요. 버클을 천천히 잠갔습니다. 수님이 그 손을 바라봤어요. 재준의 손이 컸습니다. 어릴 때 실뭉치를 굴리던 손이 이렇게 됐어요. 수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흘리지 않았어요. 재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 안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재준이 말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수님이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치마를 다시 들었어요. 밥 먹어야지.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재준이 그 뒷모습을 봤어요. 밝은 원피스 위에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걸어가는 어머니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완벽해 보였어요. 재준이 따라갔습니다. 좁은 주방이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콩나물이 들어가 있었어요. 두부도 있었습니다. 수님이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재준이 그 옆에 섰어요. 내가 떠줄게요. 됐어, 앉아. 수님이 국자를 들었습니다. 재준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달걀 부침, 김치였어요. 수님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재준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떴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냥 먹었어요. 맛있다. 수님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재준이 봤어요. 재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숟가락질을 계속했어요.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창문 너머로 번졌어요. 그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시계가 똑딱이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예전과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더 가벼웠습니다. 훨씬 더 가벼웠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복수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진짜 복수는 그게 아닐지도 몰라요. 상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는 것이 복수인지도 모릅니다. 40년을 버텨온 손목 위의 시계처럼 아무리 흔들려도 멈추지 않고 똑딱이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 곁에도 그 시계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그 시계인가요? 이 이야기가 오늘 하루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꼭 찾아뵙겠습니다.